안녕하세요. 서울부민병원입니다. 여러분,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만화를 아시나요? 연금술이란 싸구려 금속을 급으로 만들어낸다는 허구적인 개념이죠. 하지만 이 연금술이 엄연히 과학으로서 인정받던 때도 있었습니다. 물리학의 아버지이자 근대 과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아이작 뉴턴은 눈을 감는 날까지 금을 주조해낼 수 있다 믿었죠. 1898년 퀴리 부인은 원자번호 88번인 라듐을 발견했는데요. 스스로 빛을 방출하는 라듐의 신비로운 특성 때문인지 라듐은 당시 만병통치약인 듯 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에 섞어 마시고 몸에 바르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는데 라듐 1g당 초당 370억 회의 분열이 발생되는 무시무시한 방사능이 들어있다는 이 과학적 사실이 아직 안 밝혀진 시절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퀴리 부인은 방사능 관호출에 의한 백혈병으로 1934년에 사망했습니다. 상식이라 믿어져 오던 것들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사실을 증명해내는 것이 과학의 본질이자 숙명이라 할 수 있겠죠. 물리학이나 화학뿐만 아니라 의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학계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가능성들을 전하는 것도 의사로서의 역할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비만과 골다공증의 관계에 있어 새롭게 제시되는 가능성들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전통적 이론에서는 비만을 골다공증의 보호 요인으로 여겼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그것을 뒷받침하려 했는데요. 첫 번째는 높은 체중이 뼈에 대한 물리적 부하를 증가시키고 더 큰 부하를 수용하기 위해 뼈의 질량도 증가된다는 원리였고, 두 번째는 에스트로겐이었습니다. 비만의 주요 지표인 높은 체지방량은 에스트로겐 생산의 중요한 공급원이며, 높은 수치의 에스트로겐은 파골세포에 의한 골 흡수를 더욱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 흡수와 파골세포가 무엇인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골격 시스템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가지 세포가 있습니다. 바로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이죠. 우선 조골세포는 골조직 신규 형성에 관여되는데 이것을 골형성이라고 부르며 이는 뼈의 성장과 회복에 필수적이죠. 파골세포는 골을 분해하는 데 관여하며 이것을 먼저 언급한 골흡수라고 부릅니다. 골 흡수를 통해 뼈 조직 내 칼슘과 인 등 미네랄 물질들을 분해하여 혈액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두 유형의 세포가 균형 있게 상호작용하여 뼈들의 전반적인 유지와 건강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골다공증이란 골 형성보다 골 흡수가 더 우세한 상태, 즉 두 세포 간의 균형이 깨진 상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에스트로겐에는 골 흡수를 일으키는 파골세포 활성화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기에 골다공증 예방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전통적 이론에서의 원리가 이제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전통적 이론들을 의심하는 가설이 제기됐습니다. 에스트로겐에 의해 전방위적으로 골 흡수가 억제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에스트로겐 수치가 가장 높은 임산부들은 모두 높은 골밀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임산부들이 골밀도의 감소를 경험하듯 에스트로겐은 골다공증 예방에 있어 완벽한 역할이 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비만에는 오히려 골밀도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음이 제시됐습니다. 몇 가지를 알아보죠. 사이토카인은 신체 전반에 걸쳐 세포에서 방출돼 세포 간 상호작용을 돕고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단백질의 일종입니다. 구조와 역할에 따라 여러 사이토카인 계열로 나뉘는데 계열군에 따라 염증을 촉진할 수도 억제할 수도 있죠. 이 중 인터류킨6와 TNF-알파라는 사이토카인을 알아보자면 둘 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된 비만 환자들에게서 높게 발현됨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들이 파골세포의 분화를 높여 골다공증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것이죠. 인터류킨6의 경우 발현이 지나치게 과해지면 만성적 염증 반응에 의한 골용해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 과정은 골수 미세 환경에까지 악영향을 미쳐 최악의 경우 골수종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체에는 기본적으로 비만을 방지할 수 있는 항상성 기제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렙틴이죠.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된 호르몬의 일종으로 포만감, 식욕 억제를 주관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배가 부름을 느끼고 그만 먹고 싶어지는 것이 바로 이 렙틴 때문인데요. 비만 환자들은 렙틴 저항성이 생겨 분비가 급속히 감소하기 전까지는 일반인들에 비해 렙틴의 분비량이 높습니다. 한 가지 불행한 소식이라면 렙틴에겐 뼈의 형성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2000년 과학저널 셀지에서 한 가지 실험이 소개됐는데요. 유전적으로 렙틴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만든 쥐와 렙틴은 생성되지만 시상하부에서 렙틴 수용체를 만들지 못하는 쥐를 대상으로 엑스레이 촬영을 했는데, 두 마리 모두 뼈의 길이나 두께 면에서는 일반 쥐와 비슷했으나 뼈의 내부 구조가 매우 조밀해진 결과가 관찰됐습니다.
렙틴 경로를 변조해 골다공증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에 따라 체지방 증가와 생식 능력 저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당시 연구진은 설명했죠. 몇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보니 비만이 골다공증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전통적 설은 어쩐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는 듯한데요. 한 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D의 결핍은 일반 사람들에게서도 널리 발견되지만 비만인 경우 더 심해집니다.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D는 다량의 지방 조직으로부터 격리되기에 체내에 충분히 흡수되지 못하게 되는데요. 또 비만 환자인 경우 대체로 외출을 통한 햇빛 노출, 즉 비타민 D 생합성의 기회가 적을 확률이 높죠. 잘 알려져 있다시피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촉진하고 재흡수를 증가시켜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인 만큼 비만으로 인한 비타민 D 결핍도 골다공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겠죠. 자, 오늘의 이야기들을 정리해보자면 비만은 기계적, 내분비적, 그리고 염증성 요인을 통해 뼈 대사와 골밀도에 양방향적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뼈를 단순히 장기들을 보호하는 구조물이나 단단한 물성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혈액세포를 생성하고 필수 미네랄을 저장하는 등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하나의 기관임을 인지할 때 그 안엔 매우 복잡한 메커니즘들이 작용되고 있을 것이라 우리는 예측할 수 있고 비만과의 상관관계 역시 좋다 혹은 나쁘다로 구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죠. 적어도 뼈에 문제 없으니까 뚱뚱해도 돼 라는 식의 판단으로 비만을 방치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설령 비만이 골다공증에 있어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비만은 이미 질병으로 분류되어 있는 만큼 건강을 위해 점진적으로 체지방을 낮추고 체중을 감량하는 것은 필수일 것입니다. 적당한 양의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은 살을 빼는 것뿐만 아니라 뼈의 밀도를 높이는 등 건강한 뼈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칼슘 흡수에 필수적인 비타민 D의 합성을 위해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을 늘리고 부득이하게 그것이 힘들 경우 비타민 D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만성적인 염증 역시 골밀도에 악영향을 미침을 앞서 확인했듯이 올리브오일, 아보카도 또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등 항염증 효과의 식품을 식단에 포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만을 겪으면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 역시 많으실 텐데요. 흡연 역시 염증을 촉진시키므로 충분히 뼈에게 악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 역시 마찬가지죠. 이러한 모든 방법들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결국 일상에서 건강을 추구하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언중요굴, 말 속에 뼈가 있다는 뜻이죠. 어떤 중요한 의미를 뼈로서 비유한 문학적 표현처럼 실제 뼈의 건강은 우리의 안녕과 행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일상의 실천을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부민병원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